지역 곳곳의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지역의 이슈를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드리는 시민노보 시간입니다. 김선재 시민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현장을 다녀왔습니까? 네, 날씨가 부쩍 추워지고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시간 많이들 가지시는데요. 특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눈에 많이 밟히곤 합니다. 특별한 수입 없이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길가를 다니시며 폐지를 수집하고 그것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골목골목 리어카를 끌며 아슬아슬하게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들 뵌 적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요. 예. 대전 405명, 세종 24명, 충남 499명의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전국의 7,335개의 고물상 중에 폐지 수집 노인들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221개로 고물상 하나당 평균 4.6명의 노인이 거래하고 있고요. 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 그리고 여성이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지 수입 평균은 약 15만 9천 원 정도입니다.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은 14,594명으로 집계되는데 그중에 89.7%인 13,086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그만큼 이분들의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말인데요. 예. 때문에 폐지 수입으로 얻는 수입 월 15만 9천 원은 이분들이 생활하시는데 꼭 필요한 수입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이 폐지 수집 노인과 고물상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폐지 수거와 관련해 갈등이 생긴 현장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예, 폐지 수거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이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수입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네. 어떤 갈등이죠? 네, 요 갈등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구조를 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우리가 쉽게 버리는 폐기물과 재활용품들은 그 분류별로 처리되는 경로가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인 폐지 수거 단계를 좀 따라가 보면 보통 현장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어르신들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모은 폐지를 걷어들이는 고물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물상은 이 폐지를 중간상과 압축장에 넘기게 되고요. 그렇게 모아진 폐지들은 재생지의 원료가 되어 대기업인 제지회사들에 판매되는 식입니다. 이토록 폐지가 처리되는 과정도 하나하나 단계를 이루며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폐지 수거 시장에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어서 기존의 폐지 수거 방식과 질서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장의 걱정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경기도 어려울 때 더군다나 이쪽에서 자본을 갖고서 무조건 하면 한정된 시장이잖아요. 더 늘어날 수 없는 시장이고 파이를 나누는 건데 제로섬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못 이겨요. 그리고 자기들은 직접 원료를 갖다 놓고 생산하잖아요. 그 얼마나 이점이 있어요. 상당한 많은 이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기들이 아파트 가서 사가는 가격을 중간상이나 축장에다 주고 사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자기들을 그러니까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사가면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 필 들어가면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간과 인건비도 많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똑같이 주고 가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폭리를 취한다는 거죠. 결국은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한 아파트 시장의 잠식을 15%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된 거죠.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자기네들 그 회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료 수급까지 이제 천안, 아산, 대전 이쪽에 이렇게 세 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양을 하고 있어서 천안, 아산 지역, 대전 이쪽이 이런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인 제지회사가 이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매우 영세하고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요. 골목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대전에서 움직이는 파지 물량이 2만에서 2만 5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 제지회사에서 이 대기업인 제지회사에서 지분 100%를 출자해서 만든 대덕구 소재 AP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가 한 달에 2,000톤 정도의 폐지 물량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영세업체들과 폐지 수집비는 타격을 입는다고 호소하는데요. 게다가 이 업체가 폐지를 수거해 갈 때 아파트나 공장 등 물량이 많은 곳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데 물량을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 수매가를 높이 책정해 시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고물상이나 수집상의 경우에는 대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자본력에서 확연히 불리합니다. 그러니 실질적인 경영에 위협을 느끼는 중이고요. 지역에서 10년간 재활용 업체를 운영해 오신 한 업체 대표의 이야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제품을 만드는 공급자가 수거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모든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만 이게 어디까지에 대한 것인지는 솔직히 그거는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해야죠. 대기업이라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걸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상도의를 지키면서 하는 건 괜찮죠. 그렇다면 거꾸로 AP 리사이클링 뭐 대한민국의 그 회사가 한솔재지 뭐 AP 리사이클링 많이 있는데 굳이 한솔재지 같은 데서 안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무슨 뭐 무림재 이런 데서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안 해요. 예. 그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찾아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일단은 전화를 했었어요. 당신들 이렇게 필드까지 와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러면서 제재 조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슈퍼마켓 가서 갖고 오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대기업 상장회사에서 더군다나 대기업 그룹 집단인데 거기서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그 회사의 윤리 그것을 내가 생각하게 됐죠. 아니 원가 절감하려면 뭐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지킬 건 지키면서 나무만 어떻게 우뚝 있어요. 풀이 있고 이끼가 있고 뭐 다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지켜줘야죠. 자기들 나무가 더 크려면.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폐지를 직접 수거하니까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역할도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고물상의 역할도 지금 뭐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 보통 이런 대기업은 폐지 수집 단계에서 가장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아래 영세한 업체들에서 수거한 폐지 더미를 원재료로 구매해가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 해당 제지회사 외에 다른 제지회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수거까지 하는 일에 뛰어든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면 말씀해 주셨듯이 고물상과 중간 수거상들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고물상이 없어지면 그 고물상의 폐지를 수거해 가져다 팔던 폐지 수거 노인들까지 연쇄적으로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고물상은 동네 것을 주로 하죠. 동네 어르신들. 왜냐하면 여기 고물상 있다 그러면 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리아카 끌고 아니면 유모차에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서 수거해야 될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눈을 뜨면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하고 눈 떠서 그냥 뭐 있는 거하고는 생체 리듬이 틀려져요. 오히려 구역을 정해주고 그 거점을 해가지고 그래서 활성화시켜준다면 오히려 AP 측에서 뭐 한다면은 뭐 그것도 괜찮은 거죠. 그 기업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해서 전체적인 공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걸 떠나서 마지막에 있는 1차, 2차 이 중간 상인들에 대한 설처리가 점씩 잠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제지회사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제지회사 산하 AP 리사이클링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업체가 수거를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전 전체 파지 수거에 비해 해당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회사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실제 다른 영세업체들에게 갈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크질 않아요. 1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 압축장 같은 경우는 대상에 분류가 될 거고, 이 대상에서는 소상 거를 직접 저희가 차가 가서 운송해 놓은 방법도 있고, 중상이 소상 거를 실은 거를 저희 대상한테 갖다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모든 압축장이 다 그런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그런 예로 지금 대전 지역에서는 뭐 개인 법인 회사이긴 한데, 뭐 상호를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 가족이 하고 있는 그 대상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오히려 뭐 저희보다 뭐 그쪽 한 40~50%를 그 집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대전 걸 다 하니까 등으로 보면은 뭐 차이가 엄청나는. 그러니까 크게 저희 대전 지역에서는 저희도 사실 뭐 잘하면 좋겠는데 쉽지도 않다 보니까 한 2,000톤 미만을 지금 겨우 지금 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10% 미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지션이 굉장히 좀 미미하다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예. 해당 업체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양을 수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예. 이 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의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사실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예.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거든요. 구체적 업종에는 김치, 두부, 막걸리 같은 식품 제조가 있고, 고압가스, 전선,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제조업, 서적, 소매, 음식, 자동차 전문 수리업과 같은 서비스업까지 대략 100여 개가 넘는 업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지 수집업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대기업이 폐지 수집업에 뛰어들더라도 이를 제한할 마땅한 근거가 없긴 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과연 이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인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는 ESG 경영이라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조합니다. 실제 해당 제지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회사의 노력에 대해 많이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거든요. 과연 대기업이 폐지 수집까지 뛰어든 것이 취약계층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민늦보 제지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폐지 수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민활동가 김선재 씨와 함께 했는데요. 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시민늦보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프로그램 됐습니다. 코너 조정으로 인해서 네. 예, 오늘 김선재 씨와는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19년부터 이 르포를 맡아서 해왔더라고요. 그동안 참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소외된 목소리,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를 좀 방송으로 전할 수 있었다면 참 저에게는 보람일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에 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늦보 그동안 김선재 씨와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월 31일 금요일 5시 엔데스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잠시 후 1920 청산리 나는 대한의 군인이다 특집 방송 3부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5시 엔데스남 오늘 마무리곡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